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계약 유형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될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큰 쟁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계약 유형들에 대해 있어서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피게 될 계약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정도에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환 계약입니다. 자, 교환 계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상권 이전 계약의 일유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매는 반대급부가 금전이라는 점, 그러나 이 교환은 물건 대 물건의 교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교환 계약과 관련해서 물건 대 물건의 교환이긴 합니다만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 계약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 대 물건의 이 교환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하는 관계인데 A가 B에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제공하는 물건은 100만 원짜리 물건입니다. 가치가. 그런데 B가 반대급부로서 A에게 제공하는 물건은 50만 원짜리다라고 라고 할 경우. 자, 이럴 경우에 금액 자체가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B가 A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이것을 우리가 보충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방금 들었던 그런 사례들에서 50만 원이라는 금전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도 교환 계약으로 볼 건가 아니면 그 매매 계약으로 볼 건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교환 계약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 이 보충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매 대금과 동일한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과 관련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의 일유형이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의 각종 규정들이 교환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비대차입니다. 자, 소비대차 계약은 우리 민법 598조 이하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대차의 어떤 그 개념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차후에 자기가 수령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그 다음에 동일한 질의, 동일한 양의 이 금전기타 대체물로서 이렇게 반환할 것을 약정을 하는 그런 계약 유형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 소비대차를 재산권 이용계약의 일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소비대차 계약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그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이전은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다소의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대차는 재산권의 이용 계약의 일유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이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도요, 앞에서도 교환 계약에서도 낙성 분료식의 이 유상 쌍무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소비대차 계약도 낙성 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이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뭐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돈을 빌려주는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는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이자를 제공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자를 제공하는 경우를 이자부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이자가 없는 경우를 무이자부 소비대차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이런 어떤 그 이자가 따라 붙느냐 따라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가 없는 그런 어떤 계약이다라고 할 때는 무상계약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자가 있다라고 할 때는 유상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자, A가 B에게 뭐 대금을 금전을 이렇게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B는 뭐 A에게 금전을 갖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식, 뭐 이건 뭐 가장 보편적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만 따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A가 B에게 어음이라든지 수표를 들고 갑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 경우 그 상대방이 은행권인 경우도 있고 은행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A와 B가 사인 간의 관계이다. 두 사람 다 뭐 사인이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하실 경우, 자, A가 B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들고 가서 돈을 빌리면서 그 형식을 어음 할인의 형식을 취한다. 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음이나 수표의 매매이냐,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금전의 소비대차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사인 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음의 할인 등이 있었다. 라고 할 경우, 이를 소비대차로 이렇게 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목적물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소비대차의 그 의의와 관련해서도 금전 기타 대체물의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비대차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 목적물 자체는 항상 금전 기타 대체물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체물인 경우는 소비대차에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그 민법 규정에 보면 대물대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물대차. 자, 근데 이 대물대차 같은 경우 A가 B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A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란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습니다만은 100만 원을 그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는 10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100만 원을 이렇게 빌려주기로 하면서 다른 대체성 있는 물건으로서 이렇게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우리 법에서도 대물대차라고 이렇게 소비대차의 유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법상 한 두어 가지의 어떤 특칙들이 규정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통상 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성립 이후에 당사자들은 구속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 599조에 보시면요, 이 당사자 일방이 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특별히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제가 되는 경우는 목적물 자체가 지금 현재 다시 말해 소비대차의 목적물 자체가 인도되기 전입니다. 인도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했다라고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유효하게 성립한 소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파산이라는 사유로서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무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 무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 601조의 이 규정과 규정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대차의 효력인데 물론 뭐 이 어떤 계약의 효력이다라고 했을 때 각 계약 당사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대주 검정 기타 대체물을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검정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적물 자체를 인도해야 될 의무겠죠. 목적물 인도 의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문도 있을 수 없고요. 다음으로 이 담보 책임도 여전히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담보 책임과 관련해가지고는 특히 주의하실 게 이게 또 이자 분야, 무이자 분야를 나누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자부인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매매편에서 배웠던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무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 그럴 때는 소비차주죠. 그러니까 빌린 사람인데, 이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차주의 의무입니다. 차주. 자, 소비차주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에 차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받은 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이렇게 반환할 그런 어떤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목적물 반환 의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반환 시기라든지 이 반환 불능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특별히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 약정이 있다면 그 시기에 반환하면 되겠죠. 그러나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 이때는 소비 대주의 입장에서는 항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기간이 지나서 비로소 차주는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차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반환 불능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우리 604조에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다시 말해서 반환 불능 당시의 시가로서 이렇게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내용은 이 604조 단서에서요. 우리 민법 376조 그리고 377조 이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 376조, 377조는 이 금전채권 또는 외화채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전채권과 관련해서는 변제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 통화 자체가 강제 통용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통화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조금 전에 용어 설명과 관련해서 대물대차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물대차의 경우, 대물대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606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전 기타 대체물 같은 것과 그런 것에 금전에 가름해가지고 유가증권 등을 이렇게 받은 이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가증권을, A가 B에게 아까 들었던 예에서 A가 B에게 이 주식을 이렇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기가 지남으로 인해가지고,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대물대차이기는 한데, 자, 이때, 그러면 반환할 액수가 얼마냐? 이게 문제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유가증권을 인도할 때, 그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도 그와 같이 인도 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주의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이자부냐, 이자부가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이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차주의 반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담보 제공 의무도 차주의 의무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대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 607조, 608조의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대물 반환의 예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주가 자신이 받은 것을 이렇게 받은 것과 동종 동질 이런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권으로서 이렇게 반환하는 이런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환 시기가 목적물 반환 시기가 됐을 때 차주가 자신이 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빌리면서 나중에 반환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으로서 이렇게 이행에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실제로 차주 입장에서 대주로부터 받은 내용과 나중에 이 차주가 대물로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어떤 목적물의 가액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대물 반환의 예약 자체와 대물 반환의 예약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대물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급부상호 간의 어떤 현저한 불균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정이 좀 궁핍한 또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정해서 우리 민법 607조, 608조의 규정에서는 대물 반환의 예약과 관련해 있어도 예약 당시 그 반환하기로 한 어떤 재산액이 원래 그 차주가 받았던 차용금에다가 이자를 합친 액수,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원래 대주로부터 차주가 받은 차용금 그리고 이자를 넘는 그런 어떤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급부상호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법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민법 104조에 의한 폭리행위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폭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적 요소다, 객관적 요소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데, 이 민법 607조, 608조의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객관적 요소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급부상호간의 불균형만 따지면 된다는 것이고, 주관적 요소, 당사자의 어떤 궁핍이라든지 궁박이라든지 경솔이라든지 무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건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4조 위반이다라고 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전부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요 어떤 607조, 608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연상하시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일부 무효 법리라든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도 그 요건들을 한두 가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607조, 608조의 적용과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차용물이 반환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차용물. 차용물을 반환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소비대차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관계의 기초에서, 이렇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소비 임치 같은 거, 앞에서 예를 들었던 대물대차라든지, 뒤에서 살펴보게 될 준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소비 임치 같은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 소비 임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607조, 608조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차주 입장에서 607조, 60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주 입장에서 차용물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 또는 예약했을 것, 이것이 이 요건입니다. 자, 차주가 다른 재산권을 이렇게 이전하기로 예약했다라는 이 부분은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물 반환의 예약, 이 대물 반환의 예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물 변제의 예약 같은 거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이렇게 또는 X를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데 A나 X 이외의 B나 Y로 이렇게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거, 또 그런 거 B나 Y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우리가 대물 변제 예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물 변제 예약하고 대물 변제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행을 함에 있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행하게 되는 대물 변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607조, 608조의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주의할 것은 대물 변제의 예약이 있었었고, 그런 대물 변제의 예약의 기초에서 실제로 대물 변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607조, 608조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인할 것이고, 따라서 초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의무를 부과하는, 다시 말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607조, 60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차용금 플러스 이자를 초과하는 재산권의 어떤 이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607조, 608조가 적용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그런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차용금 플러스 이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차용물 자체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그 시기, 다시 말해서 변제기까지의 어떤 원리금만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 변제기 이후의 어떤 지연이자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원리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비대차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개념이 준소비대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자, 말 그대로 소비대차에 준하는 것이죠. 소비대차에 준하는 것인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이렇게 지급하여야 하는, 또는 뭐 반환해야 되는 이런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약정에 의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준소비대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A가 B에게 물건을 팔면서 매매 대금을 당연히 그러면 받을 권리가 있고, 또 B는 A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채권이, 이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 소비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매매에 기초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마치 매매 대금만큼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준소비대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뭐 그 유효성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편에서 배웠겠습니다만은 이 경계 또는 이 갱계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당사자 간의 이 약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경계나 준소비대차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소비대차가 경계와 다른 점은요, 경계에 있어서는 구채무, 신채무 동일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준소비대차에서는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점, 뭐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준소비대차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효력을 살펴보면서 같이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소비대차의 어떤 성립 요건입니다. 자, 준소비대차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구채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구채무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즉, 이 구채무라고 하는 것은 금전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그런 구채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는 특정물 채무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특정물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 법원이요, 준소비대차와 관련해가지고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가 발생한 이런 경우라고 우리 조문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대차에 의한 관계를 다시 또 이 준소비대차 관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원래 구채무 자체가 소비대차에 의한 그런 어떤 채무 관계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준소비대차에서도 당연히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이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이고요. 특별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당사자와 관련해가지고도 요것은 종전에 구채무에서 다시 말해서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 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 상호간에 이런 어떤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준소비대차의 효력입니다. 자, 준소비대차의 효력인데, 이 표현 자체가 준소비대차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대차하고 동일한 그런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이 기존 채무, 다시 말해서 구채무. 기존 채무는 완전히, 소멸하는가. 요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계하고 소비대차, 요거를 구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기존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점, 요거는 경계든 소비대차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채무가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신채무하고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채무에 존재하던 각종 담보권이라든지 항변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신채무에도 그대로 이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수반되어서 따라간다라는 점이 이 기존 채무하고 신채무하고 동일성이 유지된다라고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보증인이 있었는데 기존 채무의 내용보다 신채무의 내용이 이렇게 더 과중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종전의 어떤 그 보증 관계도 그대로 신채무에 이전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동일성이 유지된다. 기존 채무하고 신채무하고 동일성이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특히 그 시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효라고 하는 거는 채무 자체의 어떤 또는 채권 채무 자체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 채무는 단기 소멸 시효에 걸리는 어떤 그런 채무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 채무 자체는 단기 소멸 시효가 아닌 장기 소멸 시효에 걸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상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특히 노임 채권 관련해 가지고 이걸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우, 당사자 일방이 뭐 상인이다라고 할 경우 그런 경우는 상인이다라고 봐가지고 상사 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구채무하고 신채무가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시효와 관련해서는 채권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대차입니다. 자, 사용대차는 우리 민법 609조 이하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용대차는 특별히 우리가 뒤에서 살피게 될 임대차하고 또 많이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계약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볼 때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됐죠. 근데 사용대차는 말 그대로 사용을 위한 어떤 그런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사용대주가 빌려주는 사람이죠. 사용차주에게 목적물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물 자체를 이렇게 빌려주는 어떤 이런 형식인데, 사실은 이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것 이 자체가 요건이고요. 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차임을 이렇게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그런 어떤 계약 유형인 임대차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용대차도 이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뭐 낙선계약이고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성립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무상계약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립 요건입니다. 자,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당연히 낙선계약이니까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사용대차는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 이 민법 612조에 의해서 601조가 준용되는 결과로 어쨌든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이 특징인데, 어쨌든 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목적물과 관련해 가지고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물건의 하나입니다. 물론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권리 같은 경우에도
그 사용대차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게 이제 그 문제될 수가 있는데, 권리에 대해서 사용대차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적물 자체는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사실은 우리가 권리 객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건의 일부 같은 경우 권리 객체가 될 수 있겠는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건의 일부를 사용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겠는가? 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상이어야 된다는 건데, 과연 이 무상이냐 아니냐, 요거 사실 판단한다는 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A가 B에게 집을 빌려주는데, 집을 빌려준 데 대해서 차임 같은 걸 받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신에 뭐 각종 뭐 세금 같은 것들, 그것은 B가 다 부담하라 라고 하였다면,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 같은 것은 뭐, 차주 입장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뭐 세금을 이렇게 부담한다든지, 뭐 일정한 부담을 이렇게, 차주 입장에서 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 이것을 유상이다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무상이다라고 이렇게 여전히 무상성이 인정이 된다, 또는 무상의 사용대차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주택 같은 걸 예를 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무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뭐 별장 같은 걸 빌려준다,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빌려준다라고 하는데, 별장을 빌려주면서 전부 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대 별장을 잘 관리해라, 또 이런 식의 부담이 붙어 있다면, 또는 자동차를 이렇게 빌려주는데 매일 아침 나를 태워달라, 뭐 이런 식의 부담이 붙어 있다면, 자, 이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걸 유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할 때 이걸 또 바로 이 임대차로 봐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법상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계약의 유형이라든지, 또는 유상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무면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판단한다는 것, 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대차의 효력입니다. 자, 사용대차의 효력인데, 이것도 뭐 대주의 의무, 또는 차주의 의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주의 의무다. 당연히 사용대주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용할 그런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물을 인도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인용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의할 것은 뒤에서 보면은 우리가 임대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임대인의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용대차에 있어서 요때의 어떤 사용대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임대차에서의 어떤 그런 사용 수익과는 조금 다른 어떤 완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의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 소극적으로 사용차주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인용하는 그런 의무만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주의 의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담보 책임 같은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이것은 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계약의 법적 성질이. 따라서 우리가 앞에 정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여가, 부담보 정여가 아닌다면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자, 그런 경우에, 정여자 입장에서 담보 책임을 졌던가요? 지지 않았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정여에 있어서의 어떤 담보 책임이 사용대차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대주의 입장에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뭐 자신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차주의 의무입니다. 차주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의무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물 반환 의무겠죠. 목적물 반환 의무. 반환 의무인데, 이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이 차주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필요비. 각종 필요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필요비에 대해서도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필요비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사용 차주는 통상 필요비를 자신의 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특별한 필요비, 특별 필요비죠. 또는 유익비 같은 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 차주가 나중에 대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필요비냐 아니냐의 문제, 또는 통상 필요비냐 아니냐의 문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물권법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쨌든 이익이 현존해야 되겠죠. 이익이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반환 의무자, 다시 말해서 사용대주가 실제로 들어갔던 비용 또는 아니면, 전가된 부분, 이익이 전가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사용대주가 반환하면 된다라는 것. 그것도, 앞에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설명하였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잘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목적물을 약정된 시기에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사용차주의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때는 대주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사용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했었을 때는 대주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법원의 판결 중에서, 재밌는 내용은요, 건물 등을 이 목적물로 한 경우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좀 특별히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유형들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